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박상준입니다. 제가 오늘은 일반적으로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고 많이들 흔히 알고 있는 목 디스크와는 다른 경추에 발생하는 질환 중에 후종인대 골화증에 대해서 간단히 강의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후종인대 골화증이라는 병이 얘기를 들으시면 굉장히 생소하고 낯선 병일 수도 있으나 실제 진료하는 의사 입장에서는 이 경추 전문을 진료하시는 의사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상당수 많이 겪어보는 질환입니다. 우리나라랑 우리 동양권에 일본 사람, 우리나라 사람, 중국 사람들한테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흔한 질환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이 후종인대 골화증의 오늘 진단과 치료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환자분들께서 본인이 후종인대 골화라고 진단을 받게 되면은 처음에 이 병명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대부분 후종인대 골화증 자체가 뭔지도 모르고 질문을 하시거든요. 후종인대 골화증이 도대체 어떤 병인지 그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후종인대 골화증을 설명할 때 후종인대랑 골화증을 따로 나눠서 설명할 수가 있겠는데요. 후종인대는 우리 목에 있는 정상 구조물입니다. 후종인대가 정상 구조물이 되어 있고요. 그럼 후종인대가 어떤 구조물인지를 말씀을 드리면은, 후종인대라는 것은 목뼈와 디스크 사이를 지지하고 연결해주는 인대고요. 이게 경추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인 경추 신경관 뇌벽 앞쪽에 위치하는 인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뼈와 디스크와 뼈를 쭉 종축으로 따라서 내려가면서 연결해주고 딱 흔들리지 않도록 지지해주는 인대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후종인대라는 것은 반드시 모든 사람들 목에 존재하는 정상적인 인대 구조물이 되겠습니다. 그림에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은 이게 우리 목을 옆에서 본 모식도가 되겠는데요. 여기 보면 알파벳으로 C1, C2, C3, C4 이게 결국 경추에 있는 뼈 번호가 되겠고요. 그 뼈와 뼈 사이에 이렇게 하얗게 디스크가 있게 되고 정상 디스크겠죠. 그리고 보면 앞쪽으로 이렇게 하얀 인대가 하나 지나가는데 뼈의 앞쪽으로 종축으로 지나간다고 해서 우리가 이걸 전종인대라고 하고, 그 밖에 뒤로 보면은 뼈와 디스크 이 뒤로 지나가는 요 신경 통로가 하나 보이게 되겠고, 그 안에 노란 신경 기둥인 척수신경이 지나가게 되겠고요. 그 뼈와 디스크와 뼈를 이어주는 후방 쪽에 이렇게 종축으로 지나가는 인대도 하나 보이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한 이 부분이 우리가 후종인대가 되겠습니다. 이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구조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후종인대라는 것은 이렇게 정상적으로 신경관 앞쪽으로 이렇게 지나가고 뼈와 디스크를 후방에서 이렇게 종축으로 연결하는 정상 인대 구조물이 되겠고요. 그러면 후종인대 골화증에서 골화증이라는 것은 어떤 병을 의미하냐면, 이게 병명이 되겠는데, 골화증이라는 것은 이 어떤 조직이 그 조직의 그대로 성질로 있지 않고 뼈로 변하는 현상을 우리가 골화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직이 뼈로 변하는 현상을 골화증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후종인대 골화증은 말 그대로 후종인대 조직이 인대 조직으로 있지 않고 뼈로 변하는 질환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대가 서서히 뼈로 변하면서 두꺼워지는 병이 되겠고요.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그림에서 보시면은 후종인대가 원래는 얇은 인대로 이렇게 뼈와 디스크를 후방에서 연결해줘야 되는데, 이 인대가 시간이 지나면서 나이가 들면서 서서히 뼈로 변한 다음에 이렇게 두꺼워져서 원래 신경이 지나가야 되는 이 척수신경 통로를 이만큼 차지하게 되는 이 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병의 원인은요, 아직 정확한 원인은 밝혀진 바는 없지만, 이 후종인대 골화증과 관련된 연구나 논문들이 아시아 쪽에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만큼 그 이유는 이 후종인대 골화증이라는 병은 백인들이나 흑인들보다 아시아인들에게 굉장히 많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고요. 아마 그걸로 인해서 의사들은 이 병 자체가 아마 유전적인 아시아인 유전자의 뭔가 원인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환자들 유병률을 조사해 보면 한국에서 한 2에서 3% 보고되고 있고요. 일본에서 한 2에서 4% 보고되고 있는데, 이게 보고되는 유병률보다 의사들이 느끼는 유병률은 훨씬 높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후종인대 골화가 본인이 있음에도 실제로 증상이 전혀 없어서 그냥 검사를 안 하고 지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우리 의사들은 보고된 이 유병률보다 후종인대 골화증이 훨씬 더 아마 많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병은 우리가 당뇨와도 좀 연관이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후종인대 고라증의 특징은 남자가 훨씬 많이 발생하고요. 여자에 비해서 거의 한 2배 정도 발생한다고 보고돼 있고, 대부분의 환자들이 이제 후종인대 고라증이 발견되는 나이가, 이제 당연히 발견되는 나이는 뭔가 증상이 생겨서 병원을 찾아서 발견이 되겠죠. 그 나이대가 대부분 40, 50대가 되겠습니다. 이제 40, 50대에서 그때 이미 고라증이 20대부터 진행되던 고라증이 서서히 자라면서 이제 척수신경을 압박하면서 뭔가 이제 팔다리에 힘이 빠진다든지 그런 경추 척수증의 가장 흔한 원인이 이 후종인대 고라증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되겠습니다. 주로 목에서 많이 발생하고요. 서서히 커지고 자라면서 신경을 압박하면서 진행하는 병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뭐 유병률이 실제 보고된 것보다 의사들이 느끼는 유병률이 많다고 얘기했듯이, 고라증은 이따 고라증이 무조건 다 있다고 해서 모든 환자들이 다 증상이 있는 건 아니고요. 고라증이 초기 단계에서 그냥 얇게 그냥 인대가 뼈로 변하기만 한 경우에는 대부분 무증상인 경우가 많고요. 이게 이제 뭐 10년에서 20년 정도 세월이 흘러가면서 고라된 그 인대가 점점 고라가 그 사이즈가 커지게 되고, 그렇게 돼서 척수신경을 압박할 때 이제 증상이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뭐 고라증이 나는 있다고 해서 무조건 이 경추가 마비되는 경추 척수증으로 이어지진 않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고라증에서는 무증상 고라증이 대부분이라고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고라증 초기 단계에서는요, 이제 20대에서 한 40대 환자가 되겠고요. 이제 대부분은 이제 본인이 고라증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지내시고요. 증상이 아예 없거나 아주 그냥 경미한 목 디스크 비슷한 증상만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실제로 뭐 우연히 발견하는 경우가 그냥 단순히 목이 좀 아파서 엑스레이를 찍어봤는데 고라증 소견이 보인다든지 그렇게 해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런 단계에서는 요 나이 때에는 대부분 신경 압박이 고라증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압박되는 신경 정도가 거의 경미하거나 없는 경우도 많고요. 반면에 이제 40대, 50대 넘어가게 되면은 그 나이 때 이제 이미 20대부터 시작된 고라증이 상당하게 두꺼워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미 신경을 어느 정도 압박되고 있는 상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뭔가 대부분의 환자들은 그냥 무증상으로 지내다가 한 40, 50대 특정한 이벤트, 뭐 누구랑 나무가 부딪힌다든지, 뭐 아니면 뭐 계단에서 이렇게 우연히 굴러서 떨어져 넘어진다든지, 뭐 자전거 타다가 누구랑 부딪혀서 목이 꺾인다든지 이러면서,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뭐 이제 경락 마사지 같은 거 받다가 이제 목을 누가 타인이 꾹 눌렀는데 그때부터 갑자기 무슨 마비 증세가 온다든지 이런 분들도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0대, 50대 이상에서는 본인도 모르고 있던 이 고라증이 진행되다가 갑자기 어떤 이벤트에 인해서 다양한 척수증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경우가 많고요. 어떤 분들은 이제 그런 이벤트가 없어가지고 한 7, 80대 동안 그냥 무증상으로 지내다가 아니면 경미한 증상으로 지내다가 이제 뒤늦게 신경이 노화되면서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아서, 이게 언제부터 이제 무증상에서 증상으로 넘어가는지는 사람마다 예측이 좀 어렵다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이렇게 넘어지거나 다치면서 증상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 나이대가 대부분 40대에서 50대 이상이 되겠습니다. 제가 표현드렸다시피 처음에 20대 뭐 초반이나 30대에는 후종인대 고라증이 설령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얇은 정도의 고라증으로 진행돼서 신경을 실제로 누르거나 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무증상으로 지내는 경우가 많고요. 이게 이제 뭐 서서히 이런 식으로 두껍게 자라나게 되면서, 이렇게 되면 이제 신경 공간을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겠죠. 이렇게 이제 이 자라는 속도가 굉장히 더디기 때문에 서서히 자라서 이제 신경도 거의 못 느끼고 있다가 어느 순간 뭔가 이 상태에서 넘어지거나 다치게 되면은 일종의 마비 증상이라든지 이런 경추 척수증 증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후종인대 고라증은요, 모든 환자들을 진료를 보다 보면은 그 고라증의 사이즈나 형태가 모두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의사들이 많은 환자들을 이제 사진을 찍어보면서 이제 어떤 타입인지를 분류를 해놨는데요. 이런 식으로 A 타입처럼 목 그 경추의 2번부터 거의 뭐 6번, 7번에 이어지는 이렇게 길쭉하게 이어지는 한 덩어리의 고라증 형태를 보이는 분들도 있고요. B 그림처럼 이 뼈 뒷마디에 이렇게 징검다리 형태로 끊어지듯이 이렇게 발생하는 고라증 형태도 있고, A와 B 타입이 혼합돼서 이렇게 나타나는 고라증 경우도 굉장히 흔합니다. 또 좀 드물지만 D타입처럼 디스크 레벨 쪽에 이렇게 뒤로 고라증이 자라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고라증은 크게 의사들은 이렇게 4가지 타입으로 분리를 하고,
이제 고라증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제 인대가 뼈로 변하기 때문에 이제 이 고라증의 진단 검사에서 가장 사실은 이제 확진 100% 이거 고라증이 맞습니다라고 진단을 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방법은 CT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뼈를 보고 싶을 때 CT를 찍거든요. 뼈가 이제 CT에서 가장 명확하게 경계면도 보이고 하기 때문에 고라증도 결국 인대가 뼈로 변한 질환이기 때문에 CT가 가장 정확한 검사가 되겠고, 이제 이 고라증이 진단된 이후에 이 환자가 경추척수증, 일종의 마비 증세가 있다든지 그럴 때는 우리가 수술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럴 때 이제 신경의 압박 정도를 보기 위해서 추가로 MRI 검사도 반드시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처음에 그냥 증상이 가벼운 환자한테 무조건 다 CT나 MRI를 권하지는 않기 때문에 기본 엑스레이에서 보통 후종인대 고라증이 어느 정도 보이는 경우에도 이렇게 고라증을 진단을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처음 진료 시에는 엑스레이도 많은 도움을 받게 됩니다. 이게 제가 실제로 수술했던 고라증 환자분 이제 사진들인데요. 맨 왼쪽 화면이 이제 엑스레이가 되겠고, 중간 화면이 CT, 맨 오른쪽 화면이 MRI가 되겠는데요. 이제 하나하나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정상 엑스레이, 우리가 환자가 아닌 고라증이 없는 정상 엑스레이 같은 경우는 이 뼈 뒤에 이제 신경관란이 이만큼 넓게 지나가게 되겠는데, 제가 방금 보여드린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신경관 자체도 굉장히 좁게 태어나신 분이고요. 거기에 이제 이렇게 파랗게 표현한 이 고라증 덩어리가 신경 통로의 대부분을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봐도 엑스레이에서 이 환자는 후종인대 고라증 환자구나라고 바로 이제 의심을 하고 이제 검사를 진행할 수가 있겠고요. 이제 CT가 아직 아까 확진 검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정상 CT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신경관 통로가 굉장히 넓게 통로가 지나가는 반면에 제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신경관 자체도 좁은데 불구하고 그 뒤로 이제 하얗게 고라된 이렇게 연결된 타입과 스킵된 타입의 혼합된 아까 그림에서 보여준 C타입의 고라증이 되겠죠. 그런 타입의 고라증이 많이 진행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MRI도 비슷하게 볼 수가 있는데요. MRI도 이게 정상 MRI 같은 경우는 신경관 통로 내에 이렇게 척수신경 기둥이 까맣게 내려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 앞에 보면은 이렇게 하얀 공간이 보이는데, 이 공간은 실제로 뇌에서 만들어지는 척수액이라는 물로 차 있는 빈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 빈 공간이 이렇게 뻥 뚫리듯이 이렇게 마치 그 수도관 파이프가 뻥 뚫리듯이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데, 제 후종인대 고라증 환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신경이 거의 짓눌리면서 신경이 색깔이 하얗게 변할 정도로 이런 식으로 고라증으로 인한 신경 압박 증상이 MRI상으로 굉장히 심하게 보이게 되겠습니다. 목 디스크 질환과 다른 점은요, 제가 목 디스크 질환을 이제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4번, 5번의 디스크 탈출증이 있는 환자 같은 경우에는 디스크가 이제 한 부분만 이렇게 그냥 소프트 젤리 같은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르기 때문에 대부분 신경 가지를 누르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이제 환자분들이 대부분 한쪽 팔만 단순히 저리다든지 어깨가 아프다든지 그런 경우가 흔하고요. 반면에 이제 고라증 환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서서히 고라증 사이즈 전체가 이제 척수신경 지나가는 통로 자체를 대부분을 다 차지하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한쪽 팔만 저린 증상이 오다기보다는 대부분 경추척수증이라고 이제 마비 증세가 동반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래서 구분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완전히 다른 질환의 병이 되겠고요. 같이 생각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후종인대 고라증이 경추척수증 증상을 유발하는데, 이런 증상들은 대표적인 것들이 환자분들이 손 동작이 어둔해져서 젓가락질이 힘들다든지, 한 손으로 자기 셔츠에 단추를 잠궜다 푸는 게 힘들어진다든지 그런 증상들이 있고요. 또 그 밖에 이제 척수증이 가장 심하게 진행된 같은 경우에는 걸음걸이가 휘청거리고, 또 팔다리에 힘이 빠지는 경우도 있고, 목에서 등부터 허리까지 그 척추 전체를 이어지면서 마치 전기가 오듯이 이어지는 통증도 호소하시는 분들도 꽤 많고요. 또 가장 흔한 경우에는 목 디스크 증상처럼 팔다리가 이제 양쪽 팔다리가 저리는 증상도 굉장히 흔하게 되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척수증 후종인대 고라가 돼서 척수증으로 수술하신 분들 이제 수술 전 영상을 보여드리는데요. 이렇게 수술 전에 보면 이 할머니가 70대 할머니셨는데, 이 병실 침대에서 병실 문 앞까지 이제 나오시는 걸음걸이도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걸 볼 수가 있죠. 이제 걸음걸이도 똑바로 못 걸으시고, 다리에 힘이 없으니 이제 본인 스스로 지탱하기가 어려워서 바로 이렇게 문 난간 같은 걸 잡아야 이제 제대로 쓰실 수가 있고, 그 밖에 이 남성분도 보면은 60대 남성분인데 저희 진료실 처음 오실 때 한 2개월 전부터 이런 식으로 오른다리, 오른팔에 힘이 빠져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이제 이게 대표적인 후종인대 고라로 인한 척수증 환자의 증상 모습이 되겠습니다. 수술을 꼭 해야 하나요?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지금 내가 고라증 정도가 심하지가 않고
검사를 해봤는데 경추척수증 증상도 없고 나는 뭐 마비가 증상도 없고 고라증도 실제로 검사해봤더니 별로 심하지가 않더라. 그럼 당장 수술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고라증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0대, 50대 그러니까 한 20년 동안 서서히 진행을 하는 병이기 때문에 사람마다 빨리 진행하는 분들도 있고 속도가 더디게 진행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건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때그때 그 환자만의 그 상태를 보고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만약에 고라증의 두께가 아까 제가 그림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신경관 전체의 한 60% 이상을,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두껍게 진행된 경우에는 사실 저는 언젠가는 수술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만약에 증상까지 동반되어 있으면 반드시 수술로 치료를 하시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고라증 병에 같은 경우에는 약물과 주사 또는 시술 같은 경우로 일반적인 상식으로 치료가 불가능한 병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고라증이 심하게 진행돼서 신경관이 많이 좁아진 경우에는 이 약물과 주사 시술이 오히려 더 주사를 하면서 마비가 진행될 수가 있어서 위험하기 때문에 절대 이 고라증 환자 같은 경우에는 약물이나 주사 시술은 금기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고라증이 있는데 경추증 접촉 증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고라증 환자는 40, 50대에 고라증 사이즈가 크게 되고 무증상이더라도 가벼운 충격이나 사고로 이제 마비 증세가 발생하기 때문에 예방적 수술에 대한 논쟁이 아직까지도 미국의 의사들 사이에서도 있고 우리나라 사이에서도 있지만, 저는 이 고라증 환자가 사이즈가 굉장히 크다면은 만약에 증상이 없더라도 빨리 예방적으로 수술을 하시라고 권유드리는 의사에 속합니다. 이제 그 경미한 증상이 고라증에 내가 알고 있고 고라증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경미한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면은 검사부터 일단 CT랑 MR부터 반드시 빨리 찍어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증상이 경미하더라도 고라 크기가 크다면은 어차피 언젠가는 해야 될 수술이고, 혹시나 수술을 미루다가 다치시게 되거나 뭐 넘어지게 되시면은 정말 돌이킬 수 없는 마비까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수술을 하시라고 권유드리는 편입니다. 수술 방법에는 크게 전방 수술과 후방 수술, 우리가 목 앞쪽을 째는 수술, 후방, 목 뒤를 절개하는 수술이 있고요. 대부분의 우리가 환자들이 저희 외래 진료실에 와서도 많이 여쭤보시는데, 이 고라증은 내시경 수술로 하기가 어려운가요? 그런데 저는 딱 잘라서 고라증 수술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케이스에서 내시경 수술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대부분은 고라증 환자들은 유압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고요. 전방 수술에 같은 경우는 뭐 어떤 수술이든 디스크 수술이든 고라증에 의한 전방 수술이든 간에 아직까지 전방 수술은 내시경으로 인한 전방 수술은 아직까지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절개하는 현미경 수술 방법이 가장 효과가 있고요. 전방 수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고라증 덩어리를 직접 제거하는 수술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고라증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하는 인공 디스크 수술은 하실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시게 되면 오히려 더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하고요. 대부분은 이제 그래서 전방 수술로 할 때 유압 수술, 우리가 인공뼈를 넣고 고정하는 수술이 대부분 필요하게 되고, 굳어진 거북목인 경우 전방 수술로 이제 필요를 하게 됩니다. 후방 수술 같은 경우는 고라증이 신경을 누르는 만큼 고라증은 그냥 냅두고 그만큼의 신경 공간을 뒤에서 확장하는 공사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대부분 이제 유압 수술이나 후궁성형 수술을 하게 되는데, 여러 마디 우리가 고라증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막 이렇게 길다랗게 경추 전체에 이어진 타입의 고라증 같은 경우에 이 후방 수술을 선호하시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래서 A, B, C, D 그림 타입이 있었는데요. A 같은 경우 이렇게 우리가 전방으로 이 고라증을 다 제거하기에는 너무 이제 수술 범위가 크기 때문에 이 고라증을 다 제거한다기보다 후방에서 그만큼의 공간을 확보해주는 수술 방법을 선호하게 되고요. 반면에 이렇게 D 같은 경우 고라증이 한 부분에 이렇게 국한되게 있는 경우에는 실제로 앞으로 들어가서 이 고라증을 직접 제거하는 수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케이스 하나 보여드리고 마무리할 건데요. 63세 남성분이고 아까 제가 그 걷는 영상을 보여드렸던 환자분이시고, 지금 저한테 오셨을 때 한 두세 달 전부터 양손에 감각이 없고 또 양손에 힘이 없어서 젓가락질을 못하고 팔이 힘이 없어져서 팔을 만세하듯이 들지도 못한다고 오셨고요. 또 두 번째 가장 불편한 증상은 등이 아프고 감각이 없고 또 다리 힘이 없고 걸음걸이가 막 휘청거리고 자꾸 넘어지고 중심이 안 잡힌다고 오셨어요. 이제 실제로 걸음걸이도 많이 흐트러진 상태로 오셨고, 왼다리가 모래밭에 서 있는 느낌이다라고 하셨고, 주로 우측 팔다리 힘이 많이 빠진다. 또 오른쪽 항문과 우리가 성기 주변 감각도 많이 떨어진 상태로 오셨습니다. 굉장히 심한 증상으로 오셨고요.
처음에 제 진료실에 오셨을 때 이제 수술하려고 입원했을 당시의 사진인데 이런 식으로 굉장히 부자연스럽게 마치 금방이라도 넘어지실 것 같으시죠? 이렇게 보행장애가 동반돼서 오셨고요. 실제로 제가 만세를 하고 양손을 다 펴보라고 해도 이런 식으로 손을 다 펴지도 못하시고 팔을 끝까지 다 들지도 못하시는 오른쪽이 더 마비가 많이 진행된 상태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듯이 그 동일한 이제 엑스레이 사진이 되겠고요. 이 고라증이 상당히 진행돼서 신경관 거의 60%, 70%를 다 차지하고 계신 상태로 오신 상태고, CT상으로도 이 고라증이 경추 2번부터 심지어 흉추까지 이어지는 여기 7번 경추의 뒤에 밑으로 이어져서 흉추 1, 2, 3번까지 이어지는 고라증을 보이고 계셨습니다. MRI 상으로는 이제 거의 신경의 여유 공간이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신경 자체가 이렇게 압착이 돼서 거의 이제 신경이 더 이상 뭐 이제 오도 가도 못하게 눌린 상황으로 이제 오시게 됐고요. 저는 이제 경추뿐만 아니라 흉추까지 고라증이 길게 이어진 굉장히 드문 타입의 환자분이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경추부터 흉추까지 뒤로 지나가는 신경 통로를 완전히 확장시켜주고 더 이상 고라증이 진행되지 않도록 유압해주는 이 수술 방법을 이제 시행을 했습니다. 이게 수술 전에 MRI고요. 이제 수술하고 나서는 이제 신경 공간이 이렇게 뒤로 이제 공간이 확보돼서 넓어진 영상을 보이실 수가 있겠죠. 이제 이 수술법은요, 뒤로 이제 뼈를 다 쭉 제거를 하면서 이제 목을 계속 움직이게 냅두면 점점 더 자라고 진행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고정하는 유압 수술이 필요하다고 이제 제가 환자분께 말씀드렸고요. 당연히 이 수술의 부작용은 목부터 흉추 한 2, 3번까지 다 고정을 했기 때문에 환자분의 입장에서는 이제 결국 목을 정상적으로 구부리고 펴는 게 점점 힘들어지십니다. 거의 불가능하시게 되겠지만 그래도 이대로 사시다가 마비되는 것보다는 훨씬 낫죠. 그렇게 해서 수술을 진행했고요. 수술을 하시기 전에 이렇게 걸으셨는데 수술한 다음날 바로 이런 식으로 걸음걸이가 훨씬 속도도 빨라지고 한쪽으로 기울지도 않고 똑바로 걸으시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병동을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굉장히 자연스러워지셨고 다리에 힘도 돌아오셨다고 하셨고요.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팔이 마비가 와서 제대로 손을 펴지도 못하고 팔을 다 들지도 못하셨는데 바로 수술을 한 하루 만에 이렇게 만세도 가능해지시고 손도 완전히 다 펴는 게 가능해지셨습니다. 굉장히 이게 무서운 병이거든요. 이렇게 마비가 진행되고 하는 병이기 때문에 이 병은 저는 환자분들께 너무 여러 병원을 막 전전하고 자꾸 고민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 고민하는 시간 동안 신경은 점점 더 망가지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특별히 내가 무슨 다른 투석을 한다든지 심장에 스텐트를 박아놨다든지 그런 중대한 몸에 결함이 없다고 하시면은 가급적 빨리 수술을 결정하셔서 이제 마비에서 빨리 벗어나셔야 된다. 안 그러면 영영 돌아오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고요. 또 다음에도 제가 좋은 주제를 하나 찾아서 좋은 강의로 이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